사람이 평생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한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격리를 보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늘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은 성실함 뿐이다. 그걸 절대 잃지 마라.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한마디가 제 척추처럼 몸 안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중위권 사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화려한 학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 자리를 맡았고 학기 중에는 과외를 3개씩 돌리면서도 학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쯤이면 이력서에 적을 자격증이 7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재무 분석사, 하나하나가 잠을 줄인 밤들의 흔적이었습니다. 26세 중견 건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격리부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엑셀 시트의 숫자들을 검산하고 상사가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다음날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30이 되기 전에 대리 승진을 했고 32에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가 평생 되고 싶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매달 꼬박꼬박 원금을 갚아 나가는 통장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중고 소나타였지만 주말마다 정성껏 세차를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33이 되던 해 명절에 고향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잔소리의 가짓수보다 그 눈빛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격이 워낙 조심스러운 탓에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회사에 신입 격리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미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떠들 때 그녀는 구석에 앉아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눈에 밟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따뜻한, 마치 늦가을 햇살 같은. 업무를 가르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였으니까요. 미영 씨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질문했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표 분류 방식을 설명할 때 그녀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메모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펜을 잡는 손가락이 가늘었고 글씨는 놀라울 만큼 반듯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호감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게 된 건 입사 2달째부터였습니다. 회사 앞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는 충청도 출신이었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어릴 때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매일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 같은 것이라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백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저녁 퇴근 후 한강 둔치를 걸으면서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강물 위로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영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오래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투박한 고백이었지만 미영 씨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부부라는 말이 좋다고 그러자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1년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만났고 함께 여행을 다녔고 주말이면 제 아파트에서 같이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두부를 유난히 작게 깍둑 썰기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작아야 국물 맛이 더 잘 배어든다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함께할 사람이다. 35, 저는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점심을 먹었던 그 국밥집 앞에서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미영 씨의 눈이 붉어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오늘과 같을 거라고 저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약혼 이후의 시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행복이 응축된 계절이었다. 미영이와 나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을 피하느라 애를 썼지만 복도 끝에서 슬쩍 교차하는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번졌다. 사무실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지켰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의 연애는 아무리 조심해도 구설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었고 무엇보다 미영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기가 남자 잘 만나서 편하게 살려는 여자로 보이기 싫다고 그 말을 할 때 미영이의 눈에는 단단한 자존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아니, 그 모습까지 포함해서 미영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다. 양가 상견례는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으셨고 어머니는 미장원에 다녀오신 뒤 연신 머리를 만지셨다. 미영이 쪽에서는 어머니만 올라오셨다. 충청도 어디쯤의 작은 읍내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고 아버지는 미영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구나. 어머니가 나중에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그 말투에는 동정과 경계가 절반씩 섞여 있었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다. 예식은 가을에 치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은 양쪽 합쳐 150명 남짓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미영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 끝에 섰을 때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도 된다고 허락받은 순간의 얼굴.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렇게 읽었다. 신혼집은 내가 살던 외곽의 아파트 그대로였다. 24평.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에 미영이의 짐이 들어오자 집이 달라졌다. 현관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고 욕실에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줄지어 섰다. 주방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종류의 냄새가 났다. 미영이는 요리를 잘했다. 충청도식 된장찌개는 내가 알던 것보다 약간 달았고 그 달짝지근한 맛에 나는
금세 익숙해졌다. 결혼 직후 미영이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내가 먼저 권한 것은 아니었다. 미영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같은 회사에 부부가 다니면 이런저런 시선도 있고 무엇보다 살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했다. 살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미영이의 말투는 담백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식의 구시대적 결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종의 프로젝트 선언에 가까웠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미영이는 회계 전공답게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고 매달 월말이면 나에게 요약 리포트를 보여주었다. 나는 웃으면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집에 CFO가 생겼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미영이도 드물게 소리내어 웃었다. 신혼의 아침은 고요했다. 나는 7시에 일어나 미영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출근했다. 현관에서 넥타이를 매면 미영이가 다가와 매듭을 고쳐주었다. 그 손길이 목 근처에 닿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아주 살짝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35 먹은 남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유치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 내가 평생 원했던 종류의 삶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다.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고르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다. 미영이는 과일을 고를 때 유난히 꼼꼼했다. 사과를 하나하나 들어 바닥 색깔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소리를 듣고 꼭지 부분의 상태를 살폈다. 별것 아닌 그 모습이 나에게는 하나의 풍경 같았다. 내가 이 사람과 나란히 늙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사전 연락 없이. 나는 회사에 있었고 미영이는 마트에 가고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건넨 여분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려고 오신 것이라 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안방 서랍장을 여셨다. 며느리의 서랍장을. 그 안에서 어머니가 발견한 것은 피임약이었다. 한 달 분량이 포장된 채로 날짜별로 몇 알이 빠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들고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미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흘렀다.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미영이는 소파 끝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눈이 건조하게 빛났다. 울고 난 뒤가 아니라 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탁자 위에 피임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다. 이게 뭐냐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묻는 말투였다.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3초, 5초쯤 되었을까.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아직은 저희끼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이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떨림이 없었다. 준비가 되면 그때 아이를 갖겠다고. 이것은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사실 나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미영이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것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가 낯설었을 것이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며느리가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시댁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말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컸다.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 서랍장은 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실의 온도가 확연히 내려갔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디로도 기울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어머니는 곧 일어나셨다. 문을 닫고 나가시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뒤 미영이는 탁자 위에 피임약을 집어 서랍에 도로 넣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괜찮냐고 물었다. 미영이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다. 수돗물 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컵에 물을 붓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 나는 그날 밤 미영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영이의 등이 보였다. 이불 위로 드러난 어깨가 작았다. 그 작은 어깨가 어머니 앞에서 꿋꿋하게 버티던 모습이 떠올랐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존경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단단함이 있구나. 그 단단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금. 그때는 그것이 균열인 줄도 몰랐다. 오히려 미영이의 주체적인 면모가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이미 하나의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미영이에게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 서랍 하나에 담긴 비밀 하나가 아니라 사람 전체가 하나에 닫힌 서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능성에 눈을 감았다. 처남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결혼 후 약 6달째 되던 봄이었다. 미영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다. 오빠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고시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우리 집 작은 방 하나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나는 단번에 좋다고 했다. 처남은 나보다 2살 아래였고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미영이 유일하게 믿는 가족이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미영도 덜 외로울 거라 생각했다. 처남이 작은 방에 짐을 풀던 날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던 모습이 기억난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꼭 빨리 합격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해. 여기가 네 집이니까. 그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을 들이는 것이 좋았다. 식탁에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이는 풍경이 좋았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처남은 하루 종일 작은 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고 미영은 예전처럼 가계부를 쓰고 장을 보고 집안을 정돈했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세 사람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이 반가웠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처남이 어색하게 건네는 근황, 미영이 국자로 국물을 떠주며 짓는 미소. 그 시절은 정말 평온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었다. 변화가 시작된 건 가을이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어느 순간부터 미영이 외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대학 동기 모임. 그 다음에는 지인의 창업 자문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느냐고 미영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집 밖에서 자기 세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눈치챈 것은 옷이었다. 미영은 원래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베이지색 카디건, 무채색 블라우스, 그런 옷들. 그런데 어느 날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쇼핑백을 보았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묵직한 종이 가방. 안에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의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색이 짙은 보라색이었다. 미영이 절대 입지 않을 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미영을 보았다. 향수도 바뀌어 있었다. 예전의 은은한 비누 향 대신 달고 무거운 냄새가 현관에 남았다. 밤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10시, 11시 자정.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던 밤들이 있었다. 미영이 돌아오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모임 재밌었어. 미영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래 걸렸지. 미안해. 그 미소가 어딘가 얇아 보인다고 느낀 것은 착각이었을까? 나는 그때 더 물어야 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자존심이, 그 체면이 나를 벼랑 끝까지 밀고 갔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베트남 출장이라는 말이었다. 11월 초에 어느 저녁 미영이 식사 중에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다음 주에 베트남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예전 회사 선배가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는데 회계 자문 좀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이면 될 거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결정된 거라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비행기표는 이미 끊었어. 처남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식탁 위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된장찌개에서 마지막 거품이 사라지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미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이른 아침이었다. 새벽 5시 침대 옆에서 미영의 기척에 눈을 떴다. 미영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상태였다. 공항까지 바래다 줄까? 라고 물었더니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택시 불렀어. 더 자. 그리고 내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다. 밤나니 그 입술이 차가웠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처음 이틀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간단한 답이 왔다. 바빠. 일 끝나면 연락할게. 사흘째부터 메시지가 읽히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울리다 끊어졌다. 나흘째, 5째,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째 되는 날 밤, 처남이 거실로 나왔다. 형, 누나 연락 안 돼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처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실 불을 끄지 못했다. 처남과 나는 소파 양쪽 끝에 앉아 각자의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미영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우리 결혼식 날 사진 그대로였다. 웃고 있는 미영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잔인하게 느껴졌다. 열흘째 되는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관할 파출소의 형사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공허했다.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다. 처남은 공부를 완전히 중단했다. 우리는 미영의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고 혹시 미영에게서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다녔다.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밤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 외곽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만 개의 창문 중 어딘가에 미영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신고 후 약 1달이 지난 뒤였다. 형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남편분 한 가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형사가 이어서 말했다. 부인께서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한 기록이 없습니다. 출국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옆에 서 있던 처남이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형 뭐래요? 나는 처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이미 최악을 예감한 두려움이 고여 있었다. 미영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았대. 처음부터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고 동시에 무언가 되돌릴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경찰 통보가 있고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처남이 문을 열자 복도에는 미영의 대학 동기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내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수진이라는 여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마른 체형의 여자였다. 수진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으며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 거실 형광등 아래 네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내 귀에 걸렸다. 무슨 사과요? 내가 되물었고 수진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다. 마른 체형의 여자가 대신 말했다. 미영이가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는데 갚겠다던 날짜에 연락이 안 됐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수진도 같은 말을 했다. 자기에게는 5천만 원이었다고. 미영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메워야 하는데 남편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다. 2달만 빌려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한테 알리기 싫어서 계속 미영이 연락만 기다렸는데 이제 실종 소식까지 들으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숫자들이 거실 공기 속에 흩어졌다. 처남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인쇄한 종이 뭉치였다. 미영이 보낸 메시지에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정확한 상환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고마워 언니 꼭 갚을게라는 문장이었다. 날짜를 보니 미영이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기 열흘 전이었다. 나는 그 열흘 동안 미영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다. 그 사실이 구역질처럼 목 안쪽을 치고 올라왔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흔들렸다. 처남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 경찰에 이것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영이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가? 내가 아는 미영은 가계부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던 사람이었다. 숫자 앞에서 냉정하고 정확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8천만 원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나는 미영의 비노장을 떠올렸고 짙은 보라색 원피스의 잔상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일주일 뒤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관은 전화로 남편 되시는 분 맞으시죠?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갔다. 좁은 조사실에 앉아 맞은편 형사가 A사 종이 뭉치를 탁 내려놓았다. 형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사모님이 전 직장에서 횡령한 금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억 원입니다. 10억. 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지만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숫자가 너무 컸다. 내가 10년을 꼬박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미영은 퇴사 후에도 전 직장 회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했고 퇴사 전부터 허위 거래처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다고 했다. 회사 측이 내부 감사를 실시하다가 이상 거래를 발견한 것이 불과 2주 전이었고 실종 신고와 시점이 겹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고 했다. 그리고 형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현재로서는
남편분도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공범, 내가. 형사는 내 은행 계좌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부동산 등기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끝이 차갑게 저리는 것을 참았다. 세상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증명해주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맞는가? 미영의 늦은 귀가를 바뀐 옷을, 새 향수를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는가? 조사실 형광등이 윙윙 울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채웠다. 혐의가 풀린 것은 열흘 뒤였다. 내 계좌에는 미영이 빼돌린 돈이 단 1원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평범한 직장인의 그것이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회사에서도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경리가 횡령했다는 소문은 업계 안에서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그 경리의 남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혐의가 벗겨진 날, 형사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미영의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동선을 추적한 결과, 미영이 수개월간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 수천만 원 단위의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그리고 그 호스트바의 22살짜리 종업원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형사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지만 나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22살. 나보다 13살이 어린 남자. 미영이 나에게 가계부를 보여주며 이번 달은 12만 원 절약했어라고 웃던 그 입으로 호스트바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있었다. 내가 야근을 하며 현장을 뛰는 동안 미영은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내가 새벽에 미영의 이마에 키스하며 출장 잘 다녀와 라고 속삭이던 그날 미영은 공항이 아니라 그 오피스텔로 캐리어를 끌고 간 것이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떨렸고 이를 악물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35세에 프러포즈를 하며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차 유리 너머로 겨울 해가 일찍 기울고 있었고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미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실체가 있기는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낸 환상이었을 뿐인가? 대답은 오지 않았고 주차장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 주차장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3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처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이 알림창에 쌓여 있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다. 겨울 한기 때문이 아니었다. 몸 전체가 나와 분리된 것 같았다. 누군가 내 몸을 원격으로 조종하듯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처남이 복도 끝 작은 박물관에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 신발장 위 미영이 사다 놓은 작은 도자기 화병이 현관등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처남이 내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고 나는 천장을 보며 미영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윤곽이 흐려졌다. 선명한 것은 짙은 보라색 원피스 자락과 새벽 현관에서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던 소리뿐이었다. 검거 소식은 그로부터 3주 뒤에 왔다. 이른 아침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박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화자 씨 배우자분 소재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어젯밤 11시경 긴급 체포했습니다. 나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주차장에서와 달랐다. 떨림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섞여 있었다. 안도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박 형사가 덧붙였다. 함께 있던 남성도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참고인 조사 예정입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따뜻해야 할 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틀 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초동의 작은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최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횡령 기소 전이라도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서명할 때 펜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성명란 옆에 배우자란이 있었다. 배우자 성명 이미영. 그 세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결혼식 날 미영이 하얀 면사포 아래로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고 서명을 끝냈다. 미영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된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인 관계의 회복을 희망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3번째 읽었을 때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기보다 경련에 가까웠다. 10억을 횡령하고 친구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22살 남자와 오피스텔에서 살며 남편에게 베트남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라진 사람이 혼인 관계의 회복을 희망한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흔히 쓰는 전략입니다. 나는 물었다. 시간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재산 분할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겁니다. 나는 재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또다시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뛰며 모은 돈, 미영이 가계부에 꼼꼼히 적어가며 관리하던 그 돈, 가계부의 숫자들이 얼마나 정교한 위장이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재판은 봄에 시작되어 여름에 끝났다. 가정법원 305호 법정은 좁고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다. 미영은 수인복 차림으로 나왔다. 법정에서 그녀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다. 볼이 움푹 파여 있었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사라져 있었다. 한때 사무실에서 가장 단정했던 사람, 한강 산책길에서 가을 바람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던 사람이 저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노와 연민 사이 어딘가를 찔렀다. 미영은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설명하기 어렵다. 미안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텅 빈 공허함이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법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겼다는 감각이 없었. 빈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형사 재판은 가을에 선고가 내려졌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피해액 합산 10억 8천만 원, 징역 5년 추징금 7억 원. 미영은 선고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구석에서 처남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처남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 모습이 미영의 어떤 행위보다 나를 더 깊이 무너뜨렸다. 처남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누나를 믿었을 뿐이다. 나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믿음뿐이었다. 민사소송은 내가 직접 청구했다. 호스트바 종업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최 변호사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 22살 남자는
법정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나왔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미영이 10억을 쏟아부은 얼굴. 평범했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천만 원의 배상이 확정되었다. 그 돈이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기록을. 처남이 짐을 쌌다. 겨울이 다시 왔고 그가 우리 집 작은 방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나 있었다. 현관에서 처남이 운동화 끈을 매며 말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처남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시험 꼭 붙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미안함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처남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 소리가 미영이 떠나던 새벽의 소리와 겹쳤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 가계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미영의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나는 그것을 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묶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승소했고 이혼했고 범인은 감옥에 갔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은 판결문으로 메울 수 없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정의가 돌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한강 산책길에서 손을 잡던 온기 작은 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던 밤에 설렘 미영이, 당신 참 성실하다며 웃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나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음이 어떤 배신보다 잔인했다. 이혼 판결문에 찍힌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동네 테니스 코트에 서 있었다. 새벽 6시 반. 코트 위에는 아직 밤새 내린 이슬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초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녹색 표면을 거의 유리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내쉬면 입김이 짧게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라켓을 쥔 오른손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장갑을 가져올까 말까 현관에서 잠깐 망설였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결국 맨손으로 나왔다. 차가운 것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감각이라도 또렷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으니까. 코치가 네트 건너편에서 노란 공을 가볍게 튀기며 말했다. 자세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백핸드가 특히요. 나는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고 라켓을 어깨 높이로 올렸다. 테니스를 시작한 건 석 달 전이었다. 회사 동료가 같이 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다. 주말에 뭘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토요일이면 나는 대개 빨래를 돌리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에 남은 것으로 대충 끼니를 때운 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화면을 보지 않았고 그저 소리가 빈 거실을 채워주기를 바랐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시작되고 생각이 시작되면 반드시 같은 장면에서 멈추었다. 한강 산책로 보도블럭 위에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의 그림자.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했다. 공이 날아오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타이밍을 맞추고 체중을 이동하고 라켓면의 각도를 조절하는데 온 신경을 써야 했다. 그 짧은 찰나의 공백이 좋았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었다. 1년 동안 나는
꽤 많은 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다. 시공 일정표를 검토하고 하도급 업체와 단가를 조율하고 현장 안전 보고서에 서명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야근을 자청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일찍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조용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어둠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네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여기가 집이 맞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사무실 형광등 아래 더 오래 앉아 있는 쪽을 택했다.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였다. 미영이 관리하던 가계부 대신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지출을 기록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테니스 레슨비. 항목은 단순했고 숫자는 작았다. 누군가를 위해 쓸 돈이 없다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사실이 어떤 날은 편했고 어떤 날은 서글펐다. 어머니와의 전화는 대개 일요일 저녁에 걸려왔다. 처음 몇 달은 안부만 물으셨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빨래는 제때 하느냐, 감기 조심해라. 그러다 여름 즈음부터 말씀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모네 셋째 아들 있잖아. 그 집 며느리 동생이 올해 32인데 참 성격이 좋다더라.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에 나방 한 마리가 부딪히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고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아이고, 그래도 혼자 늙을 순 없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잠깐 침묵한 뒤 대답했다. 혼자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식탁 위에는 테니스 라켓과 빈 컵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한때 이 식탁에는 미영이 만든 반찬이 4-5가지씩 올라왔고 처남이 밥을 퍼 담으며 형 이거 진짜 맛있다고 말하던 소리가 있었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신뢰라는 것은 깨지면 파편이 몸속에 남는다는 것을 나는 이 1년 동안 배웠다. 겉으로는 아물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테니스를 치고 잠들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아무 맥락 없이 편의점 계산대에 선 여자의 뒷모습이 미영과 비슷해 보이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존재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 그 질문은 어떤 법원 판결문에도 어떤 형량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영원히 모름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중이었다. 처남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가을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몇 초간 전화를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애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형 시험 꼭 붙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뒷모습이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는 걸 내가 볼까봐 그랬을 것이다. 형, 저 합격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말이 전부였고 전화기 너머로 처남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일련을 짐작하는 그런 종류의 고요였다. 형 밥 한 번 사도 될까요? 그래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아파트 단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1년 전 이맘때 미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같은 계절이 돌아왔고 나무는 같은 색으로 물들었지만 나는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조금 움직였다. 아주 조금.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다시 테니스 코트에 섰다.
코치가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고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가 라켓을 휘둘렀다. 공이 정확히 네트를 넘겼다. 깨끗한 타구음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가 좋았다. 무언가를 제대로 마쳤다는 감각, 그것만으로 충분한 아침이 있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고 나는 그 전부를 들고 하루를 살았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것이다.